여기서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지죠? 이제는 자신의 어떤 그 이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 그래서 그 시작이 이제 뱃사공을 만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봅니다. 허생이 늙은 뱃사공을 찾아서 물었다. 바다 밖에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있던가. 이 빈섬이 되게 중요한 공간이죠. 있었지요. 언젠가 태풍에 표류하여 곧장 서쪽으로 사흘 가서 한밤중에 어떤 빈섬에 닿았습니다. 따져보니까 중국의 사문과 일본의 장기도의 중간쯤 될 겁니다. 꽃나무가 절로 피며 과일이 절로 익어있고 사슴들이 떼를 지어다니고 물고기는 사람을 봐도 놀라지 않습지요 라고 하면서 지금 딱 풍요로웠잖아. 과일이 절로 익어있고 사슴들이 떼를 지어 지금 과일 따먹으면 되지. 잡아먹어도 되죠. 잡아먹어도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빈섬은 어떤 공간이야? 풍요로운 공간이야. 이상적인 모습인 거지. 허생이 크게 기뻐하며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준다면 부귀를 함께 누리게 해줌세.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죠. 하니 사공이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방향으로 가서 섬에 들어가게 되었다. 허생은 섬의 높은 곳을 사방을 둘러보고는 실망하여 다시 앞에서의 섬은 사기 좋은 곳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실망하고 탄식하며 말했다. 그럼 왜 실망한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빈섬에 도착한 허생의 탄식. 여기다가 별표해줍니다. 허생이 이상향을 만들고자 한 공간이지만 섬의 규모, 섬의 면적이 작아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 땅이 고작 천리가 못되니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어려움을 이제 고백하는 거야. 땅은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하여 그저 돈 많은 늙은이는 될 수 있겠구먼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돈 많은 늙은이? 부가옹이라고 하죠. 부잣집 늙은이. 지금 큰 섬에 대한 기대는 이상국 건설에 있었으나 실제 가서 보고는 면적 때문에, 규모 때문에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자 사공이 물었다.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살아간단 말이시오? 덕만 있으면 사람에는 절로 모이게 마련이네. 덕이 없을까 걱정해야지 어찌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겠는가. 지금 요거 허생이 유교적 사상이 드러난 구절. 그래서 허생이 비록 장사를 하고 있지만 이는 직분을 다하기 위함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이거 중요해,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뒤에서 이 허생의 한계가 드러나잖아요. 허생의 한계가 뭐냐면 바로 계급의식이거든. 산업공상에 해당하는 계급의식. 그것이 지금 이런 데에서부터 나타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때 전라도 변산반도에는 도적대 수천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 지방의 고을과 군에서 군조를 풀어서 체포하려고 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다. 도적대도 감히 나돌아다니며 노략질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바야흐로 굶주림에 허덕였다. 허생이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서 배수를 달랬다. 1000명이 천금을 털어서 나누면 한 사람 앞으로 얼마의 돈이 돌아가는가? 한 사람에 한 양씩 돌아가지요. 자네들에게 아내는 있는가? 없답니다. 가진 밭대기라도 있는가? 도적들이 코웃음을 쳤다. 이거 중요하죠? 아니, 밭 있고 아내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 된단 말이요? 그럼 결국 여기에서의 도적은 뭘 보여주는 거야? 여기서의 도적이 된 이유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어서라는 거지. 그럼 도적이 많다는 얘기는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 도적이 많은 건 두 가지 요소인 거고,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집권층의 무능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먹고 살기가 힘들어. 민생 문제라고 하죠. 도적이지.
도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직권층의 무능, 하나는 민생 문제. 또 한 가지는 도덕이 늘어나면 뭐 해야 돼? 다 잡아야지. 그거 이제 잡는 건 보통 경찰이 하는 거잖아. 치안. 지금 민생과 치안에서 집권층의 무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허생이 해결하면 지금 오히려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집권층은 이런 걸 해결하지 못했지만 허생이 인물 하나가, 허생이라는 사람 하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면 이제 허생의 능력도 부각이 되는 거죠. 볼게요. 자네들이 그렇게 잘 안다면 어째서 장가를 들어 살림을 장만하고 소를 사서 밭을 갈 생각은 하지 않는 건가? 그리 되면 살아서 도적놈에는 이름도 없을 것이고 집에 살면서 부부의 즐거움도 있을 것이며 나돌아다녀도 간에 붙잡힐 염려가 없을 것이고 길이길이 의식의 풍요를 누릴 수 있지 않는가? 어찌 그런 생활을 원하지 않겠소이까? 다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 뿐입죠.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들이 명색 도적질하는 도둑놈이련만 어찌 돈 없다는 걱정을 다하노? 내가 자네들을 위해 돈을 마련해 줄 것이네. 내일 바닷가를 바라보게나. 바람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배가 모두 돈을 실은 뱀소이니 어디 자네들 마음껏 한번 가져가 보게. 진짜 이런 사람 있었으면 좋겠죠? 허생이 도적들과 약조를 하고 떠나자 도적들이 모두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당연하지. 내가 돈 갖다 줄게. 이러니까. 다음 날이 되어 바닷가에 돈 30만 냥을 싣고 나타나자 모두 크게 놀라 줄을 지어 절을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보고 태도가 달라진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지. 미친놈이라 생각을 했지만 다음에는 실제로 보고 뭐 했어? 절을 했으니까. 요거 볼까요? 허생전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 여기다 별표합니다. 첫 번째, 경제적 배경. 취약한 경제 구조. 그래서 이제 매점매석으로 나라를 뒤흔들었으니까. 그리고 백성들의 피폐한 삶. 그 결과 뭐가 됐어? 그 결과 뭐가 된 거야? 도둑이 된 거죠. 상공업이 장려되지 않고 유통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경제가 침체됐고 서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기본을 잃어버리고 유람이 되거나 도적이 되어 살아간다. 그 다음에 사회제도적 배경, 신분질서의 동요래. 그럼 신분질서의 동요라는 얘기는 양반의 권위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생처럼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 별시처럼 경제적으로 성장한 평민이나 주민이 등장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민의식이 향상하면서 지배층의 무능과 허위가 아까 이제 허례허식 같은 허세를 말하는 겁니다. 비판 풍자에 되기 시작하는 시대가 바로 조선 후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상적 배경, 실학사상과 북학론이야. 실학은 지금 이 허생이 보여주는 거지.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실생활에 도움이 좀 돼야 되는 것이 이제 실학이 되는 거고, 북학은 북쪽을 배우자는 거거든. 여기서 말하는 북쪽은 청나라입니다.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좀 배우자라는 거예요.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상공업을 장려해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실용적 학문, 실학. 그 다음에 이용생은 복지입니다. 복지. 이용생의 측면에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청나라 문물의 도입을 주장한 북학론이 대두한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운 거니까. 그렇죠? 본문 볼게요. 혹시 학교에서 율도국 이거 얘기해 준 거 있어? 요것만 좀 확인, 여기다가 허생전의 빈섬에다만 별표를 해주세요. 이따가 이제 빈섬 본격적으로 내용 나오면 다시 한번 볼 텐데, 가족을 바탕으로 한 풍요로운 농경생활, 농경사회.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그 비축해둔 거, 저장한 거 나머지를 다 해외 무역을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농경인 거야. 먼저 자기네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남은 거는 무역하는 거지. 그 다음에 포부를 실현하려고 선택한 시험의 공간인데 한계가 있어. 뭐였어?
한계가 뭐야? 너무 좁아요. 좁아. 그 다음 새롭게 건설한 공간, 도적에 가난한 양민들을 데리고 풍요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구분이 없는 공동체.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인식들을 하냐면, 그러니까 글을 아는 자에 대한 부정적인 건데, 이 글을 아는 자는 단순히 글을 아는 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대상들을 의미하는 거야? 사대부 중에서 탁상 공론만을 일삼는 사람들. 왜냐면 걔네들이 실제로 무언가 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사실은 글 아는 자는 허생도 글 아는 자 아니야? 그래서 지금 부정적인 인식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장군에다가 밑줄 쳐줘. 아까 속으로 전날에는 뭐라고 생각했어? 전날에는 미친놈이야. 그런데 지금 돈 갖고 오니까 뭐라고 됐어? 장군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이제 그 도둑들의 달라진 태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소이다. 있는 힘대로 지고 가게나. 그리하여 도적들이 돈을 짊어졌으나 사람마다 고작 100금을 넘지 못했다. 허생이 너희들 힘이란 게 고작 100금을 들기에도 부족하거늘 어찌 도적질이라도 변변히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너희들은 비록 평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이미 도적의 명부에 올랐으니 어디 갈 곳도 없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터이니 각자 100금씩 가져가서 아내 한 사람과 소 한 마리씩. 이거 아까 어떤 거였어? 이거 어떤 거였어? 야, 이거 있으면 도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던 거야. 그래서 허생이 도적들에게 제공한 삶의 조건, 이거죠. 사회 근간이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터전이고, 그리고 경제적 기반인 거예요. 양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아내, 집, 소, 농방, 이것이 양민의 삶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거잖아. 집권층이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준 거고, 더불어서 그런 능력이 없음을 또한 보여주는 거지. 비판하는 거. 더불어 밑에 도적 문제를 해결한 허생의 비범함, 그럼 여기에다가도 발표를 해줍니다. 그 정부, 집권층의 무능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허생의 비범한 능력이 부각이 되는 거죠. 봅니다. 본문. 그동안 허생은 2000명이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장만하여 그들을 기다렸다. 왜 2000명이야? 그렇죠. 아내도 있으니까. 그래서 2000명입니다. 도적들이 기한한 날짜에 모두 도착해 뒤에 처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드디어 모두 배에 싣고 빈 섬으로 들어왔다. 사실은 배에 태우고 이렇게 되는데, 사람을 태우는 거고 짐을 싣는 거고. 허생이 그 인식 드러내는 거 아니야? 잠재되는 인식? 이 새끼 다 진짜 직관을 농담입니다. 빈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적을 모두 쓸어가자 나라 안에는 도적 국정이 없어졌다. 거기다 한 번 더 표시해 주세요. 이게 영웅조 메모가 부검함이 부각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 비현실적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우리가 생각하는 비현실적, 여기서 이제 영웅적 면모라고 했으니까 비현실적, 소설에서 말하는 비현실적은 어떤 걸 말하는 거야? 도수를 부리거나 변신을 하거나, 그냥 우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마지막 그 어벤져스 마지막 시리즈가 개봉이 되잖아요. 뭐죠? 엔드게임인가? 그런 게 바로 비현실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영웅적 비범한 능력이야. 평범하지 않은 능력인 거라고. 대단한 능력인데 여기서 이제 비현실적 요소를 통한 허생의 비범한 능력이냐?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한편 성으로 들어간 허생과 도적들은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땅 기운이 온전하다 보니 온갖 곡식이 심는 대로 크고 무성하게 자라고 빔을 메고 쟁기질을 하지 않아도 한 줄기에 9 이삭이 달렸다. 3년 먹을 식량을 비축해 두고, 그래서 지금 이 한편서부터 여기까지는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사건의 요약적 제시입니다. 3년 먹을 식량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 장기도는 일본에 속한 고을로
30일만 호가 되는 큰 지방인데 방향으로 큰 기근이 들어 그리하여 금주의 사람들을 진멸하고 은 100만 양을 얻게 되었다.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야 나의 자그마한 시험을 마치게 되었구나 하고는 남녀 2,000명을 모두 모아놓고 명을 내렸다. 내가 처음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 계획으로는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제도를 새로 제정하려고 하였느니라. 그러면 지금 사람, 그 다음에 문자, 의관제도가 이제 허생이 생각하는 이상국가의 어떤 기초에 해당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 땅이 좁고 내 덕이 얇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려한다. 야, 그럼 이거 하고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얘기인 거야. 아이들이 태어나 숟가락을 잡게 되면 오른손으로 잡도록 가르치고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하라. 그러니까 되게 기본적인 윤리의식인 거죠. 그러고는 다른 배를 모두 불살라 버리고 그 다음에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테지 하고 은자 50만 양을 바닷속에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얻는 사람이 생기겠지. 100만 양이나 되는 돈은 나라 안에서도 놓아둘 것이 없거든 하면 이 작은 섬에서 그렇죠. 지금 아까 10만 양으로 조선 경제를 좌지우지했으니까 100만 양이면 그냥 나라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겠죠. 더군다나 글을 하는 사람 모두 배에 실어서 하고 요 인식이 중요한 거죠. 글 하는 사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봅니다. 무트로 나온 허생은 그러니까 이제 조선으로 돌아온 거야.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아직도 허생이 그렇게 도적들을 데리고 왔는데도 지금 곳곳에서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나라도 못하는 일을 지금 개인이 허생이 하고 있는 거야. 돈을 그렇게 써도 아직 은자 10만 양이 남았다. 그러면은 그 돈 버리지 말고 그걸 다 이렇게 구유하는 데 썼으면 지금쯤이면 조선의 왕이 되었을 수도. 이 돈이면 변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겠군. 허생이 변씨를 찾아가서 보고는 나를 기억하시겠소 하고 묻자 변씨는 깜짝 놀라 말했다. 그대 얼굴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거 보니 그럼 뭐야? 처음에 봤던 그 거짓골이라는 거네. 혹 만금을 다 털어먹은 건 아니요. 이게 이제 변씨의 한계인 거죠. 이게 한계 어떤 거야? 겉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한 거죠. 사실 처음에는 이 허생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준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변씨의 이제 한계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드르해지는 일이야 당신과 같은 장사치들의 일일 뿐이. 지금 장사치들에 대한 어떤 거야? 부정적 인식인 거죠. 만금이란 돈이 어찌 사람의 돈을 살찌우기야 하겠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계속해서 허생의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바꿔 얘기하면 계급의식이 드러나는 거야. 여기다가 별표해주죠. 장사치에 대한 허생의 부정적 인식. 확인해볼까? 막대한 부를 얻었음에도 정신의 살찌움을 중시하며 장사치로 여겨지는 것을 불쾌해하고 경제상업 현실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그렇지. 이거를 통해서 지금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신은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모습에서 작가가 사문공상의 계급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계급적 한계를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또한 돈에 대한 이중적 태도도 보여주죠. 돈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뭔데? 학교에서 우리가 했으니까 돈에 대한 이중적 태도. 하나는 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는 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어떤 게 긍정이고 어떤 게 부정이었어? 어떤 게 긍정이고 어떤 게 부정이야?
돈 지금 허생이 돈 어디에다 썼니? 자기 먹고 사는데 돈 썼어? 백성들 구제하는데 돈 썼지. 그러니까 돈은 사회적으로는 의미가 있어.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지. 왜? 사람의 돈을 살찌울 수 없는 게 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사회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돈이다. 그래서 볼게요. 이따가 다 확인을 할 겁니다. 내가 순간의 굶주림을 참지 못해 책 읽기를 마저 끝내지 못하고 그대에게 만금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이다 하니 변씨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 절을 하고, 여기는 그냥 간복하면 절하는 거구나. 툭하면 절하네. 절하고 10만 냥을 다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며 10분의 1만 이자로 쳐서 받겠다고 하였다. 허생이 버럭한을 내며 이것이 이거. 이게 바로 장사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한 거야? 표출한 거죠. 당신 어째서 나를 장사꾼으로 취급하려는 게요? 하고는 옷자락을 뿌리치고는 휙 가버렸다. 밴댕이야. 변씨가 몰래 그의 뒤를 밟아 쫓아가니 허생이 남산 아래로 향하더니 작은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 보였다. 한 늙은 할미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기에 변씨가 물어보았다. 저기 보이는 오두막이 누구의 집이요? 허생은 댁이랍니다. 가난한 형편에 그랬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아침을 쩍 집을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은 지 벌써 5년이나 지금 5년이나 흐른 거구나. 부인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허생원이 집 나간 날짜에 제사를 지낸답니다. 그 얘기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인가? 이러면 막장이 되는 건데. 봅시다. 변씨는 그제야 그의 성씨가 허씨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들어갔다. 이튿날 변씨는 허생에게 받은 은자를 모두 가지고 가서 그에게 돌려주었다. 허생은 사양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렇게 싫다고 화내고 가는데 굳이 돈을 돌려줘. 나눠주지.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100만 금을 버리고 이까지 10만 금을 취하려고 하겠어. 그건 또 그러네. 내가 지금부터는 그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니까 이게 자기는 좋은 거 다 한 거야. 너가 나쁜 거 다 해. 이거잖아. 자기한테 나는 돈 있으면 나에게는 불편해. 도를 살찌우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필요해. 그 역할은 누가 해? 너가 해. 이거잖아. 나는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질 테니 이거는 너가 서포트해줘 라는 거야. 그대가 나를 자주 들여다보고 먹는 입을 따져서 양식을 보내주고 몸을 헤아려 옷감이나 보내주구려. 한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이니 어찌 재물로 정신을 괴롭히겠소이까? 나가면서 지금 재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물에 대한 허생의 이중적인 태도 해서 그죠? 사회적으로 혹은 공적 측면에서는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실제로 여기에서 허생이 백성들을 구제할 때, 긍휼할 때도 썼던 것이 돈이었던 거죠. 반면에 개인적, 사적인 측면에서는 도를 살찌울 수 없고 정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나타난다. 이것도 다 어디에서 비롯된 거겠어? 계급의식에서 비롯된 거라고 할 수 있겠지. 왜냐면 지금 장사치에 대한 것도 그렇잖아. 결국 자기가 돈을 벌어서 뭐 했어? 돈을 버는 행위, 장사에서 큰 돈을 버는데 그 장사에서 돈을 버는 행위를 또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계급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씨가 백방으로 허생을 달래보았지만 끝내 어찌할 수가 없었다.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양식과 옷가지가 떨어질 만한 때를 헤아렸다가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허생도 흔쾌히 받아들였고 만약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오면 언짢아 하면서 그대는 어째서 내게 재앙을 안겨주려는, 아까 이게 물질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때 재앙은 물질적 풍요, 이게 어디고요? 개인적으로는
술을 가지고 가면 더 기뻐하며 서로 취하도록 실컷 마셨다. 이렇게 몇 년을 지내자 두 사람의 정분이 날로 두터워졌다. 어느 날 변씨가 조용한 틈을 타서 어떻게 5년 만에 100만 금을 벌어들였는지 물어보았다. 아, 이게 본심이야. 이렇게 해서 딱 비법을 안 다음에 그동안 즐거웠다 빠이빠이 이렇게 하는 거지. 농담입니다. 그것이 아주 알기 쉬운 일이요.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나라를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뭐 말하는 거야? 무역과 그 다음에 유통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물자가 순환이 되지 않는다, 돌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나라를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물품이 이 안에서 생산되고 이 안에서 소비가 되니 뭐가 가능한 거예요? 사재기와 매점 매석이 가능한 거죠. 대저 천금이란 돈은 작은 돈이므로 물건을 모두 사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이를 천금, 작은 돈을 열로 쪼개면 100금이 10개가 되어서 10가지의 물건이야 충분히 살 수가 있겠지요. 물건의 단위가 가벼우면 굴리기 쉽기 때문에 설령 한 가지의 물건이 미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9개의 물건으로 재미를 볼 수 있답니다. 이런 장사 방법은 정상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고 작은 장사꾼이 하는 수단이지요. 이걸 이제 분산 투자라고 합니다. 10가지로 나눠서. 이게 기본이야. 작은 게 아니라 돈이 클수록 분산해야죠. 위험 분산. 그러나 만금이란 돈은 물건을 모조리 사재기할 수 있으니, 그래서 제가 1만 양을 빌렸던 거죠. 한 품목에 대해서 이제 사재기를 했던 거야. 술에 있는 것은 술의 전부를, 배에 있는 것은 배 전부를, 한 고을에 있는 것은 고을 전부를 마치 촘촘한 그물로 모두 훑어내는 것처럼 싹수리할 수 있지요. 뭇에서, 여기서 말하는 뭇은 뭘 말하는 거냐? 무슨 뜻이야? 뭇은 육지를 말하는 거야, 육지. 그러니까 이제 조선 반도가 뭇이 되겠죠. 뭇에서 생산되는 10,000가지 물건 중에서 한 가지를 몰래 사재기하고, 바다의 10,000가지 어족 중에서 한 가지를 슬며시 사재기하고, 약재 10,000가지 중에서 하나를 몰래 독점하면 그 한 가지 물건이 남몰래 잠겨있는 동안에 모든 장사치의 물건이 말라버리게 되지요. 이런 사재기 방법은 인민, 백성들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니 후세의 당국자들이 만약에 내가 써먹었던 이런 사재기를 한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말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이 부정적이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허생은 왜 했던 거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나라를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거니까. 그런데 원래는 어떤 거다? 나라를 병들게 하는 방식이다 라는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써먹었던 이런 사재기를 한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말 것이요. 그대는 처음에 내가 돈을 꾸어줄 것을 어떻게 알고서 나를 찾아와서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겁니까? 꼭 그대만 내게 돈을 빌려줄 뿐 아니라 만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모두 빌려주었을 것이요. 나 스스로 생각해보아도 내 재주가 100만금이라는 거금을 벌어들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린 것이니, 이게 바로 뭐야? 운명론적 인식이지. 하늘에 달렸다. 난들 어찌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능히 활용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 그 부자를 더 큰 부자로 만드는 것은 하늘이 명하는 거죠. 너가 빌릴 줄 몰랐어. 나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너가 빌려줬으니까 너는 복 받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금을 얻고 나서는 그 사람의 복에 의지해서 그 사람의 복? 하늘에 달린 거.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장사를 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성공을 했던 겁니다. 만약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사사로이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그 성패는 알 수 없었겠죠. 또한 자신의 의도가 지금 이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 이거 왜요? 삼전도의 굴욕, 우리 병자군에서 패배해서 얼마 전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서도
이 장면이 나왔죠? 그래,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멍청한 군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플 거 없어. 그냥 그런 일이 있었으니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생기게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국사 선생님이 아주 열혈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조의 삼전도의 굴욕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그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좀 감성이 그런 거 있잖아. 그런데 뭐 나는 그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럴 것까지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건 이제 뭐 치욕이 아니라 당할 만한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싼 거지. 오히려 얼마 전에 지금 우리 100주년이었죠? 3.1운동. 그래서 그 TVN에서 어쩌다 어른의 설민석이 나와서 그 독립운동, 광복운동, 광복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 얘기 들을 때 진짜 눈물 나더라. 그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난 거기서도 설민석이 막 중간에 계속 울컥울컥 하더라고. 그러니까 역사는 그렇게 사람으로 접근을 하면 되게 재밌어.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사람으로 접근하지 않지만 뭘로 접근해? 숫자로 접근합니다. 몇 년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야. 그래서 사실 결국 그 숫자는 다 일반적인 사람들 하나하나가 되는 거거든. 어쨌든 그때를 배경을 하고 있는 거네. 조선 후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뜻있는 선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지혜를 떨쳐볼 때입니다. 당신은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어 어찌 괴롭게 어둠에 파묻혀서 그러니까 지금 관직에 오르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고로 어둠에 파묻혔던 분들이 어디 한두 분이겠어? 그걸 이제 앞에서 별씨가 얘기했던 거고 지금 이제 허생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뜻을 펼치지 못한 인재들을 이제 예를 들은 거죠. 지금 얘네들 다 뭐야? 실존 인물들입니다. 실존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사실성을 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졸수제 조성기 그 다음에 반개 유형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네 번째부터 볼게요. 나 같은 사람이야 그저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장사를 번 은자로는 구왕의 모가지로 사기 충분한 돈이지만 그러나 바다에 던져버리고 까닭은 이 나라 안에서는 도대체 쓸 데가 없기 때문이었지요. 돌아갔다. 그 다음에 변씨는 본시 정승 이완, 여기서의 이완도 실존 인물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이완은 구체적으로 집권층을 대표하는 이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공은 당시 어영청 대장으로 있었는데 언젠가 변씨와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여항이나 일반 민가에 혹 쓸만한 재주가 있어 대사를 함께 도움할 인물이 있는가를 물은 적이 있었다. 변씨가 허생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 공 깜짝 놀라 말하며 기이한 이로세 정말 그런 인물이 있단 말인가? 그래 이름은 뭐라고 부른답니까? 소인이 그와 3년 함께 지냈지만 누가 친한 거야? 이름도 여태까지 모르고. 계속 그이는 필시 2인 여기서 이제 이자가 다른 이자인데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비범한 사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2인일 것을 자네와 같이 가보도록 하세. 밤중에 이 대장은 아랫사람을 물리치고 변씨와 둘이 걸어서 허생의 집에 당도하였다. 변씨는 이 공을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만나보고 이곳을 찾아온 여인을 얘기했다. 이 허생은 짐짓 무슨 뜻이야? 대충?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소설이 되게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일부러라는 뜻입니다. 짐짓 못 들은 척하며 그럼 뭐야? 다 들은 거지. 그만 자네가 차고 온 술병이나 이리 풀어 놓으시게 하고는 서로 즐겁게 마셨다. 변씨는 이 공을 밖에서 기다리게 해놓은 것이 민망하여 여러 차례 말을 꺼내봤으나 허생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반감, 이완에 대한 혹은 지배층에 대한 지배계급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반감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쟤야 이제 밤이 깊어지자 손님을 불러도 되겠소.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왔으나 허생은 편안하게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대장은 몸둘 바를 모르고 엉거주춤하다가 겨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려는 뜻을 설명하였다. 허생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밤은 짧은데 말이 너무 길어서 듣기 지루하구먼. 그래, 너는 지금 이제 하대하고 있어. 너는 지금 무슨 뱃을 하느냐? 어영청 대장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바로 나라에서 신임받는 신하가 아니더냐? 신하라는 얘기지? 허생이 생각할 때 내가 응당 제하에 있는 와룡 선생을 청명할 터이니. 그래서 이 와룡은 이제 제갈공명과 같은 제갈공명을 말하는 거니까 그만큼의 인재를 이제 추천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삼고초려죠. 삼고초려가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을 때 세 번 찾아간 걸 말하는 거거든. 유비가 어떤 거냐면 거의 한나라의 군주급이었단 말이야. 그 사람이 인재를 얻기 위해서 몸소 세 번이나 찾아갔다는 거지. 그만큼의 인재라는 거야. 그래서 임금께 아래 그에게 삼고초를 할 수 있게 하겠는가? 그만한 의지가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정말 이게 임금 보고 찾아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지가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야. 이 대장은 머리를 숙여 골똘히 생각하더니 한참 만에 대답했다.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의 것을 듣고자 합니다. 왼쪽에 허생의 시사삼책 있죠? 거기에다가 발표해 줍니다. 허생이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가치인데 적극적인 인재 등용, 그 다음에 명나라 후손들을 후대하는 것. 왜냐면 이 당시에 그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친명배청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게 어떻다는 거야? 말뿐이라는 거야. 친명배청이 그걸 북번론이죠. 북쪽 치자. 북쪽은 청나라를 말하는 거고 허구성을 지적한다는 거지. 왜? 훈척과 건기들이 기득권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청나라의 교류 축구. 그래서 이게 북학 그 사상이 반영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사대부대의 허례허식과 북벌론의 허구성. 왜냐면 북벌이 청나라 치자는 거니까.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가 준비해야 돼? 군수물자가 마련이 돼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혹시 여러분들 게임 안 하십니까? 왜 그런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하면 내 거는 막 이렇게 빌드업해 나가고 상대의 진영을 가서 염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지를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우리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청나라의 교류가 필요한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거거든. 걔네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보고 그 다음에 청나라 교류하면서 우리의 나라의 힘도 키우고 그렇게 해야지 정말 청나라를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하는 거야. 계속 봅니다.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은 조선이 예전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여겨서 그 자손들이 되놈의 나라에서 몸을 빼어, 이때 되놈의 나라는 청나라를 말하는 거야. 몸을 빼어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왔으나 이제 망명해 온 거죠. 이리저리 떠들며 홀몸으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가 많다. 내가 임금께 하려 종실의 여자들을 뽑아서 두루 시집을 보내고 훈척과 건기들의 집을 몰수하여 그들의 살림집으로 내어줄 수 있게 하겠느냐. 이 대장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있다가 대답하였다.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한다면 되간절 무슨 일이 가능하겠느냐. 아주 쉬운 일이 있으니 내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 천하의 큰 뜻을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이제 영웅들이죠. 호걸들과 사귀어 결탁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법이고 남의 나라를 정벌하려면 먼저 첩자를 쓰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족이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나 아직 이건 이따가 확인할게요.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아직 중국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어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형편이니 이때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솔선해서 복종한다면 어디에? 청나라에 복종한다면 저들 어디? 청나라에게 신뢰를 받을 것이다. 야, 얘 지금 외톨이야. 가서 친구하자 해. 그러면 들어줄 거야. 그 얘기인 거야. 만약 당나라 원나라 때 예전 일처럼 우리 자제들을 이거 뭐라고 빈공과라고 하나? 외국인들이 이제 시험 보는 거. 청나라에 파견하여 학교에 입학하고 벼슬도 할 수 있게 하고 장사치대 출입도 금하지 말도록 저들에게 간청한다면 저들도 자기네에게 친근해지고자 하는 우리를 보고 반드시 기뻐하여 이를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자제들을 엄선하여 머리를 깎여 변발을 하게 하고 오랑캐 복장을 입히고 선비들은 빈공과에 응시하고 일반 사람들은 멀리 강남까지 장사를 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허시를 엿보고 청나라의 허시를 엿보는 거지. 지금 나라의 부도 일으킬 수 있고 영탐도 할 수 있다는 거지. 한족의 호월들, 그러니까 한족은 명나라를 말하는 거야. 아까 대놈은 청나라였던 거고. 한족의 호월들과 결탁한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나라의 치욕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명나라 황족의 후손을 찾지 못하면 천하의 제후들을 인솔해서 하늘의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을 청구하여 잘만 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며 못되어도 성씨가 다른 제후 국가 중에서는 제일 큰 나라로서의 지위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장이 낙담하고 허탈해서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삼가 지키고 있거늘 누가 기꺼이 머리를 깎고 오랑캐 옷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허생이 대가릴성하며 도대체 사대부라는 게 뭐하는 것들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난 주제에 맞지? 지금 중화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족 빼고 다 오랑캐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하냐면 소중하라고 생각을 한다고. 태어난 주제 자칭 사대부라고 뽐내고 앉았으니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입는 옷이란 모두 흰옷인 이는 상복이고 머리는 송곳처럼 뾰족하게 묶었으니 이는 남쪽 오랑캐 그러니까는 외놈들이야. 남쪽 오랑캐 방망이 상투이거늘 무슨 놈의 예법이란 말이냐. 그래서 명분 없는 허식일 뿐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번호기는 원한을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고 내주었고 무령왕은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오랑캐 복장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지금 명나라를 위해서 복수하려고 하면서도 그까지 상투 하나를 아까워야 한단 말이냐. 장차 말을 달려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하는 판에 그따위 너풀거리는 소매를 바꾸지 않고서 그걸 자기 딴의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거 실용적이지 않다는 얘기인 거지 이거는. 내가 처음에 너에게 세 가지 계책을 일러주었거늘 도대체 너는 한 가지도 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서도 신임받는 신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고작 이런 것이냐. 이런 자는 목을 잘라야 오를 것이니라 하고 좌우를 들어보고 칼을 잡아서 찌르려고 했다. 이대장 깜짝 놀라서 일어나 뒷문으로 재빠르게 달아났다. 이튿날 다시 찾아갔더니 집은 이미 텅 비어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결말에다가 발표해 줍니다. 미완의 결말이야. 왜 미완이면 사실은 갈등이 해소가 돼야 되거든. 갈등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그냥 끝난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끝난 거냐? 왼쪽 미완의 결말 구조에다가 별표를 해주세요. 현실 문제, 인물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주인공이 잠적하는 결말인데 허생의 가치관이 당시 조선에 수용되기에는 급진적인 것, 급진적인 것. 그 다음에 허생의 이인다운,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인물대물, 그러니까 지금 얘는 시대현실이죠. 그러니까 반영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우려가 된다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그건 내재적 관점이죠. 인물 자체에 캐릭터를 부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이제 내재적인 거네.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한다. 독자들의 궁금증 유발을 측면에서 본다면 얘는 효용론적 관점에서의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뒷부분은 지금 조선현실에 대해서 이완대장을 등장시켜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거 좀 확인을 할게요. 여기 몇 쪽이지? 75쪽?
네, 75쪽. 허생전의 주요 인물. 비범한 풍모를 지닌 가난한 선비,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이용생의 실학사상을 실천하는 인물인데 어디에서? 후반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가출하고 난 다음이잖아. 집에서 나오고 난 다음인 거죠. 허생이 아내야. 실용적 사고방식을 지닌 인물로 경제적 능력을 중시한다. 허생이 자신의 포부를 시험해보기 위해 상행리의 이상국 건설에 나서는 계기를 마련하는 인물이다. 그럼 그 전까지는 허생의 아내에 의해서 비판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허생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일종의 뭐 한 거냐면 틀을 깨고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판의 주체로서 캐릭터가 변신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이완대장입니다. 작가의 비판 대상이 되는 인물로 무능한 지배층을 대변하고 과거의 인습에 얽매여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면 이완대장을 비판할 때는 허생은 작가의 인식을, 작가의 의식을 반영하는 인물로 볼 수 있는 것이 대변하는 인물이 되는 거고, 반면에 앞부분에서는 허생의 아내가 작가를 대변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생하고 이완의 입장 보면 얘는 허생은 실리를, 얘는 명분을, 실리와 명분, 요거 이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다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학습활동 보겠습니다. 그래서 허생의 집에서는 허생이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 다음에 집을 나가고 나서는 어떻게 됐다? 비판의 주체가 되었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고,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생의 성격, 비범한 능력을 이제 보여주죠. 요 2번, 우리 2번에다가는 또한 별표를 쳐서 당대의 사회상을 좀 확인을 하죠. 당대 사회상 봅니다. 당시 조선사회 경제구조가 매우 취약했다고. 그 다음에 지금 허례허식, 지금 사재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둑들을 데리고 빈섬을 간 거는 지배계층의 무능하고 부도덕하여 민생이 피폐해졌다라는 거. 민생 문제와 그 다음에 치안적으로도 이제 무능력한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완대장하고는 인재등용, 그 다음에 그 명분론에 치우친 국본론의 허구성,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했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 됐나? 이거는 한번 볼까? 허생이 꿈꾼 세상에 대해서, 허생이 꿈꾼 세상은 바람직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쭉 좋은 내용인 건데, 그러나 이거부터 볼게요. 그러나 현재의 관점에서는 허생과 같은 비범한 사대부 지식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평범한 백성, 그러니까 엘리트주의가 되는 거야. 몇몇의 엘리트가 국가를 이뤄가면 나라가 잘 될 거다. 엘리트주의인 거죠. 백성들은 지식인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라면 그려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계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